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연. 지금 나이는 48세. 싱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그냥 평범했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뒤용박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았죠.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지나서 한 번씩은 겪는 취업 실패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재기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 조급한 마음에 장사를 해보기도 하고 작게 사업을 하기도 했죠. 물론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빛볼 날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노력은 정말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니 딱히 뭐 하나 이룬 거 없이 나이만 먹은 채 시간이 흘러버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이런가 혼자 자책하고 슬픔에 빠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흔해서 어디 가나 저랑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한두 명은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름은 같은데 어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까지 팔자가 다를까? 같은 이름인데 쟤랑 나랑은 왜 이렇게 사는 게 다를까 하고 말이죠. 어쨌건 48세의 김미연인 저는 엄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없고 할아버지랑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예전에 알던 동네 형이 회사 운영을 하면서 너 그렇게 할 거 없으면 와서 운전기사라도 하라고 해서 저와는 다른 지역에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쉬는 날이면 그 회장님 차 몰고 저를 한 번씩 보러 오는데 그때마다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무슨 자기 차인 것처럼 삐까번쩍한 세단에서 내리며 정말 크고 해맑은 목소리로 미연아 하고 부르는데 그것도 아주 동네가 떠나가라 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라도 저한테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비록 돈 못 벌고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사랑만큼은 누구와도 뒤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셔서 저는 아빠를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아빠가 제 인생에 큰 걸림돌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남들 전혀 안 든다던 연대 보증을 젊은 시절부터 아주 턱턱 잘 들어주셔서 지금 상속돼서 내려온 빚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 빚 갚느라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다 보니 진짜로 한 거 없이 나이만 먹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아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야. 우리 딸이 나한테 이렇게 행운인 것처럼 나도 우리 딸한텐 언젠가는 행운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아빠를 어떻게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인생에 참견해서 아빠 손해보지 말고 그냥 아빠 하나 잘 챙기며 살라는 말이 자식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죠. 그렇게 가끔 남의 차 몰고 찾아오는 아빠지만 그래도 그런 아빠 있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8층짜리 건물의 2층이에요. 원래는 사무실로 내놓은 곳인데 어쩌다 보니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이 그 건물 꼭대기에서 회사를 하나 운영하시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봐드리고 있거든요. 직원이 많이 필요한 회사는 아니고 주로 해외랑 거래하는 회사라서 대표님 혼자서도 충분히 그 일을 다 해내는 곳입니다. 다만 자잘하게 총무적인 일이 필요하거나 서류 떼는 거, 심부름할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저한테 세 안 내고 사는 대신 조금 저렴하게 급여받고
자기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우, 얼마나 급여를 짜게 주려고 그러나 했는데 생각보다 급여를 꽤 많이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3개를 돌리며 잠 못 자고 일하는 돈보다 자그마치 50만 원이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얼른 수락했죠. 그렇게 수락해서 일을 한 지 지금 11년째입니다. 대표님은 저랑 딱 띠동갑인 남자인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일에만 미쳐 사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한 번씩 반찬을 좀 많이 하면 좀 챙겨다 드리기도 하고, 대표님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어서 대표님이 출장 가느라 너무 바쁘시면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한 번씩 해주고 나오곤 했습니다. 이게 딱히 저와 대표님은 여직원과 대표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독거노인 돌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살피는 그런 관계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도 종종 저한테 고마운 표시를 하시면서 이런 일까지 시켜서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살림 챙기면서 한 번씩 대표님도 챙긴다 정도의 느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저랑 대표님 지나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동네 사람들도 그리고 대표님도 저한테 농담처럼 김 부사장, 김 부사장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특히 대표님은 그 김 부사장이라는 말이 몹시 마음에 들으셨는지 안 그래도 자기가 직책을 주고 싶었는데 아주 딱이라며 저한테 항상 빙글빙글 웃으며 김 부사장, 김 부사장 이렇게 부르시는 거 있죠. 처음에는 민망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씩 만류하곤 했었는데 뭐 듣다 보니 김 팀장, 김 과장 이런 것보다는 김 부사장 듣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 김 부사장 갑니다. 예, 김 부사장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저도 대표님한테 맞춰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네 사람들도 저한테 김 부사장님, 김 부사장님 부르시는데 뭐 이제는 민망하지도 않고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제 자신을 보며 저도 제가 좀 웃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제가 정말로 김 부사장, 그 회사의 부사장인 줄 알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에 거래처 심부름을 오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그 거래처에서는 과장 직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꽤 나이가 있어서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한 2살 아래이거나 한 것 같았는데 과장이라는 거 보고 속으로 사실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오히려 깜짝 놀라며 아니 이 회사에 직원 있으시냐? 어떻게 부사장 직책을 가지셨냐고 묻길래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경리 아가씨인 줄 알고 약간 하대하듯이 대하려던 분이 저한테 저희 대표님이 김 부사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태도가 싹 바뀌는 걸 보고 아, 이게 사람이 직책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분 저한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 때까지 혼자 살면서 사실 연애도 딱히 해본 적이 없고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그다지 많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모태 솔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 호감 보이고 그렇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남자가 싫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제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듣고 다가왔을지는 몰라도 얘기하다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김 부사장, 남자는 다 늑대야.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긴장하고 대해요. 홀딱홀딱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아우, 사장님. 제가 뭘 홀딱홀딱 넘어가요.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저 사람들도 다 알걸요. 제가 진짜 부사장 아니라는 거. 맨날 해외랑 거래하는 회사의 부사장이 뭘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이러는데 누가 저를 진짜 부사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야.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장님이 걱정 어린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그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것도 하나 구분을 제대로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 대표님이 계속 저한테 김 부사장이라고 부르고 동네 사람들도 부사장님 오셨다고 인사하니 이 남자도 제가 진짜 부사장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를 그때, 아이고, 오해가 깊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눈을 반짝이며 오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왜 대표님이 회사차 내려줬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 그거 타고 데이트 다니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회사차? 철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당신은 진짜 너무 공과사가 정확해. 그것도 살면서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니야. 내가 봤어. 그저께 엄청 좋은 외제차 세단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당신한테 인사하면서 부사장님 집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러던데?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네, 저희 아빠가 또 자기 상사 차 가지고 와서 저 데리고 간 거였거든요. 그걸 보고 또 대차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확고하게 자기가 본 걸 믿는 철민 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우, 그 사람 제 아빠예요. 아버지? 아버지시라고? 네. 아빠가 저 데리러 와서 그냥 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 그래? 아, 그런 줄 알았으면 가서 인사라도 드릴걸? 인사는 무슨. 인사는 무슨 일하니? 난 서운한데? 그래도 미래 장인어른한테 인사는 했어야지. 아니면 당신 나랑 같이 미래를 향해 갈 생각이 없었던 거야? 장인이요? 그래. 이렇게 갑작스레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회가 되었으니 얘기할게. 우리 결혼하자.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은 좋은 마음으로 데이트를 잘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청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물론 제 나이 48, 결코 결혼이 이르거나 이상한 나이는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해야 맞았지만 이렇게 스리슬쩍 몇 달 데이트하고 호감인가 사랑인가 헷갈리는 시점에 덥석 청혼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덥석 거절하기도 서로 어색해질 것 같고 저는 그냥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아빠밖에는 될 핑계가 없었죠. 우리 아빠 허락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좀 기다려 줄래요? 내가 확 결혼을 하고 막 그럴 상황이. 이해해. 아버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지. 이해한다고요? 그럼 자식한테 얹어주신 것도 있고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아버님으로선 고민이 되실 거야. 아빠가 얹어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한 적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뒷조사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제가 빚이 상속되어 갚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제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그 사람을 빤히 보니 철민 씨가 저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돈의 무게가 정말 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그 무게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어떤 사랑의 모습이길래 빚까지도 함께 지고 가자고 하는 걸까?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원래 당신 같은 집안에서 사람 까다롭게 보고 까다롭게 드리고 신중한 거 알아.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할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당신이 뭐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죠.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아빠 잘 설득해 볼게요. 그렇게 저는 그의 청혼을 보류로 두고 계속 그와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연애가 어떤지 모르고 저 역시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진짜 연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밥 먹고 얼마 전에는 잠자리도 한번 가졌습니다. 뭔가 휘뚜루마뚜루 지나가는 느낌이라 이게 설레는 건지 아니면 다들 이렇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던 중 제게 정말로 혼자 깊이 고민할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철민 씨가 회사 출장 때문에 2주간 지방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덤덤해도 되나 싶은 저와 달리 철민 씨는 그 2주 동안 저를 못 본다는 것을 세상 서러운 일이라도 되는 듯 굴더라고요. 사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연애인가 싶기는 했죠. 그렇게 연애라는 걸 시작하고 처음으로 좀 길게 떨어져 있게 된 그때 정말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일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제가 살고 일하는 그 건물 1층에 안경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 나이 또래 안경사분이 혼자 일을 하시는데 이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분인데 안경점도 별로 크지 않고 그렇다고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언젠가부터 건물주인 저희 대표님이 거기는 새도 올리지 않고 그냥 아래층에 음식점 들어오면 냄새나고 시끄러우니 얌전한 안경점 있는 걸로 만족한다며 반쯤 포기하신 모양새였거든요. 그분도 들어오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1년간은 그나마 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시는 것 같더니 지난달부터는 새도 조금씩 늦어지고 이번 달에는 아예 새를 못 낸 채 저희한테 좀 밀어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또 사람이 좋아서 어차피 보증금 들어가 있고 그 보증금 다 깔 때까지는 새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별다른 말 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뜬금없이 말을 거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어이없는 대사로요. 혹시 돋보기 안 필요해요? 저요? 갑자기요? 글쎄요. 돋보기 써야 된다는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나이쯤 되면 눈이 좀 침침해지고 글씨 볼 때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더 안 보이고 그러지 않나? 그런 건 좀 있죠. 근데 워낙 시력은 좋은 편이어서 아직까지 돋보기 생각은 별로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뭐 애들 건 없고 돋보기로다가 좋은 걸로 맞춰드릴까 했죠.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돋보기 맞춰줄 돈 있으면 그거 조금 더 보태서 세나 빨리 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그냥 웃고만 있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저를요? 갑자기요? 저는 갑자기 아닌데. 저 여기 새 들어온 이후부터 부사장님 볼 때마다 사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부사장님 첫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항상 저한테도 너무 인격적으로 잘 해주셔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딱히 남자친구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주실 수 있나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관계고, 뭐, 골키퍼 있는데 골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도 기회 한번 주시죠. 아니, 순간 이거 무슨 몰래 카메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그러고 제 남자친구 철민 씨가 제 마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사람 사서 쇼하나 그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럴 생각 없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 사람 저한테 이상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왜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라는 어이없는 마음은 들었지만 지금 남자친구 출장 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와,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믿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지긋지긋하게 매달리면서 그러지 말고 남자친구 말고 자기를 한번 봐줄 수 있냐고 계속 집착하듯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진짜로 남자친구가 맞는지 확인이라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뭔가를 증명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싫다. 그러지 마라. 증명해라. 정말 내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이없다는 생각만 하며 설왕설래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2주 동안 출장을 간다던 남자친구가 있는 대로 초췌해진 채 눈앞에 나타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경사 최민구 씨한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자식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비비적 거릴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다고. 야, 내가 얼마나 공들인 줄 알면서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그러는 너는 뭐 페어플레이? 웃기고 있네. 정보는 내가 다 줬는데 그런 식으로 파고들어? 그래, 어디 한번 오늘 너인지 나인지 단판을 짓자, 단판을 지어! 두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싸우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철민 씨는 술을 한 잔 걸치고 와서 앞뒤 안 보이는 상태로 흥분을 했고 안경사 민구 역시 뭔가 폭발한 듯 달려들어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 이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분명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서 둘의 얘기를 멍하게 듣고 있는데 순간 오래전 기억이 하나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미연 B라는 아이였어요. 저랑 초중고 내내 같은 학교였고 총 11년간 같은 반을 7번이나 한 진한 인연의 친구입니다.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동명이인이죠. 그 친구한테 저는 듣보잡, 이름이 같아서 창피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홀아버지의 근근히 살아가는 저와 달리 그 김미연 B는 태생부터 금수저통을 품에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할 것 없이 집안의 유일한 핏줄인 김미연 B에게 매달려서 애명그면
금이야 오기 하는 상황이었고요. 골드미스를 선언한 이모, 딩크족을 선언한 고모,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삼촌, 그리고 4대 독자 아빠의 유일한 핏줄이라며 무슨 계보 읊듯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 그 아이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람, 제가 아닌 그 김미연 B인 것 같더라고요. 잠깐! 지금 두 사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구긴. 김미연 당신 누구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 보고도 몰라? 아닌 것 같은데? 나 사촌들만 11명이야. 이모는 없고 고모는 1명이고 고모한테 아들 넷 있고 외삼촌도 3분. 그분 자식들까지 해서 여튼 사촌이 한다스인데 유일한 집안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만 들어보니 나랑 동명이인인 김미연 B랑 착각한 모양인데. 뭐? 김미연 B? 그건 뭐야? 김미연이면 김미연이지. 김미연 B가 누군데? 나랑 초중고 내내 같이 다닌 동창. 너희가 말한 그 부잣집의 유일한 외동딸, 걔라고. 난 김미연 A였고 걔는 김미연 B였고. 걔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 가서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회사 대표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걸?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은 당황하며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죠. 두 사람이 털어놓은 얘기는 참 어이도 없고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우선 거래처라고 왔다 갔다 했던 제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도박빚이 어마어마한 상태로 근근히 살던 사람이더군요. 지금도 출장이 아니라 도박판에 갔다가 도망 나온 거였고요. 인생 한방 노리며 기웃 그리던 와중에 우연히 자기 회사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김미연 부사장이라는 사람이랑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회사 사람이 알고 보니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자기 초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던 부잣집 딸내미 이름이 김미연이었다며 혹시 걔가 부사장 아니냐고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학교가 일치하는 데다 저 데리러 세단 몰고 아빠 나타나고 그러니 이 인간들이 아주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겁니다. 먼저 저를 꼬시겠다 마음먹은 건 지금 남자친구인 철민 씨였습니다. 그 인간이 전화통화로 자기 친구한테 떠드는 내용을 듣고 옳지 내가 한번 꼬셔봐야지 마음먹은 게 안경점 민구 씨였고요. 진짜 어이가 너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철민 씨가 왜 청혼하면서 다 알고 있다는 둥, 돈의 무게가 어떻다는 둥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완전 동상이몽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 유산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거 100% 마이너스인 유산이야. 우리 아빠가 보증을 많이 서서 그 빚이 수억이거든? 그 돈의 무게 무겁게 지고 살지 내가. 그리고 아빠 그 차? 아빠가 모시는 회장님 차 한 번씩 끌고 오는 거 그거 보고 착각 단단히 한 모양인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헛웃음을 짓자 더 황당한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진짜로 부잣집 딸이 아니냐, 정말 빚 가득한 흙수저냐 몇 번씩 확인 사살하듯 물어보던 두 사람이 스리슬쩍 서로 눈치 보면서 뒷걸음질을 치대요. 더 웃긴 건 그렇게 월세 내놓으라고 해도 빙글빙글 말 돌려가며 안 내던 안경점 민구 씨가 금고에서 돈 꺼내 오늘 월세 싹 다 지불할 거라고 조만간 가게 뺄 거니까 그리 알라고 하는 거 있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폭풍 같은 사건을 겪고 사무실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터져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어차피 늦은 저녁이라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눈치 보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펑펑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머리가 다 띵해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고 고개를 들었는데 어라?
대표님이 거기서 어색하게 휴지 한 장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알아?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잔뜩 코가 막힌 코맹맹이 소리로 웅얼웅얼 얘기한 걸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휴지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이름 똑같으면 팔자도 좀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짜증 난다고 했을 때부터? 그거 완전 처음인데. 그거 저 울기 시작하면서 한 얘기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1시간을 이 휴지줄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밥 먹을래요? 밥이요? 원래 울고 나면 속이 허해. 좀 채우는 게 좋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사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배가 꼬르륵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 불고 붕어처럼 눈이 부은 상태에서 따라 나가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오랜 시간 알아온 사람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얇은 고기를 한 장 한 장 적절하게 구워 제 앞에 밀어 놓아주는 세심함. 깻잎질을 먹기 편하게 한 장씩 떼어 돌돌 말아놓는 배려. 그런 것들이 저를 또 울게 만들더라고요. 에휴, 내가 잘못했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경험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뒀는데.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사장, 내가 진즉에 내 마음 표현했으면 이렇게 울지도 않았을걸. 네? 오늘은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충격과 생각의 맥시멈이니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대표님은 알 수 없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제 밥을 챙기고 집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자 주셨더라고요. 한 2, 3일 사무실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 집에서 쉬라고요. 그리고 집 앞으로 정말 혼자서는 다 먹지도 못할 과일에 제가 좋아하는 각종 달다구리를 아주 한가득 보내주셨습니다. 그제야 조금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허둥지둥 뭔가에 쫓기고 치이면 늘 묵묵히 살펴주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대표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음 한켠 대표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있었단 걸 깨달았죠. 저는 달달구리 한 걸 두 손에 들고 대표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같이 드실래요? 그러자 대표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제 그 얘기해주나 기다리고 있었네. 고마워. 네, 그날부터 저희는 행복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뭐 다행이죠. 제 이름과 같은 동창 때문에 결국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덕분에 제 영원한 짝을 만났으니까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